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살때 흉가로 이사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7년 봄, 부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15년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급히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평소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했던 어머니께서 몇몇 집을 둘러보신 후 한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느껴지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3층짜리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였고 우리가 이사 간 집은 가장 안쪽 동의 1층으로 남향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3m 너비의 옹벽이 있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조용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군복무 중이던 동생이 휴가 때 찾아오기 쉬운 위치였고 집 내부가 밝아서 어머니는 특별한 흥정 없이 바로 계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3년을 살 계획이었지만 7개월 만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느낀 이상한 점은 너무 어둡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향이라 볕이 많이 들어밟고 따뜻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집이 꽤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남향이라 해도 앞에 벽이 높아서 햇빛이 잘 들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한낮인데도 너무 어두워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 왜 그땐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어쩔 수 없죠. 불 켜고 살면 되죠. 그렇게 이사 정리를 하던 중 제 방에서 특이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연립주택임에도 제 방에만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미닫이 문이 있었던 겁니다. 다락방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납 공간으로만 사용했지만 은근히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 일주일 후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출근한 아버지와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까지 모두 외출한 상황에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계속 삐삐로 저를 호출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당황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갑자기 보일러에서 불이 났어.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길이 확 올라왔다가 금방 꺼졌어. 너무 무서워서 내게 연락했어. 그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는데 다행히 화재 위험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전 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집을 팔기 위해 2달 전에 새 보일러로 교체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고 오히려 대리점에서는 보일러도 사용하지 않는 계절인데 불이 난 이유를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름에 벌어졌습니다. 빌라 구조상 외부 소음이 들리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새벽마다 제 방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때는 쿵쿵쿵 하는 소리, 어떤 때는 끼익 하는 소리,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바로 옆에서 사람이 숨 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외벽과 옹벽 사이에서 짐승의 사체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게 뭐야? 왜 자꾸 짐승 사체가 있는 거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떤 못된 놈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군 복무 중이던 동생이 휴가를 나온 날에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눈이 보기 힘든 부산에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친구들과 술 한잔하겠다며 나갔고 시간이 늦어지자 어머니는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연락도 없고 눈도 많이 오는데 걱정되네 하시며 애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져 집 앞을 나가보니 동생이 빌라 공용 출입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춥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녹여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취해도 집에 와서 왜 안 들어오고 거기 있었던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술은 조금 마셨지만 그렇게 취한 건 아니었어. 도착했을 때 12시쯤이었고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형이랑 어머니 말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잠깐 앉아 있었어. 저와 어머니는 벨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제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동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자 우리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그날 12월 27일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 한기가 느껴지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춥기도 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윽 하는 소리가 들려 방을 둘러보니
다락방 미닫이 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닫고 침대에 누웠는데 또다시 스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을 때 미닫이 문 틈새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얼굴과 그 옆에 또 다른 얼굴들이 3개의 머리가 붙어있는 형상이 틈새로 기어나와 6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발 위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서늘해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 발치에서 6개의 눈동자가 보이며 제 쪽으로 기어 올라오는 느낌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내고 불을 켰습니다. 물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락방 미닫이 문이 또 한 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더는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는 소리에 깨어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은 두 분 옆에서 자고 싶어서요. 그렇게 부모님 방에 누워 겨우 안정을 찾으려던 그때 방 안에 다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방에 있던 이불장 문이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세 쌍의 머리와 6개의 눈동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의 목에서 손 모양의 무언가가 뱀처럼 미끄러지듯 제 쪽으로 다가와 가슴, 정확히는 심장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소리를 질렀지만 부모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고 아침에 어머니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이 꿈인가 싶었지만 일어나려 하니 가슴과 발목이 아파 거울을 보았습니다. 가슴에는 손가락 모양의 멍이, 발목에는 움켜진 듯한 멍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계속되는 불길한 꿈과 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내놓았고 다음 날 집을 보러 오신 분께 바로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이 집을 보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집이 참 밝고 따뜻하네요. 남양이라 그런가 봐요. 였습니다. 1년 후 그 동네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문득 궁금해져 그 집을 샀던 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개사는 그분은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그것들이 그분을 죽였을까? 만약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나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창고.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고참은 선풍기를 켜놓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워지더랍니다. 뭐야? 라는 생각에 눈을 떠보니 웬 꼬마 아이가 선풍기를 가리고 서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부모님과 대학생인 남동생, 그리고 고참 자신뿐인데 꼬마 아이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죠. 하지만 너무 덥고 졸렸던 탓에 별 생각 없이 덥다, 비켜라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옆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비켜났습니다. 그날 밤 내내 고참은 그 꼬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자다가 덥다 싶어 눈을 뜨면 어김없이 그 꼬마가 서 있었고 고참이 화를 내면 그제야 비키는 시기였죠. 그러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고참은 동생에게 야, 내가 저 아이 좀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말없이 그 꼬마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고참은 전날 밤을 떠올리며 집에 꼬마 아이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그 일을 물었더니 우리 집에 무슨 꼬마가 있어? 꿈 꾼 거 아니냐? 며 타박만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현관이 열리며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고참이 동생에게 야, 어제 선풍기 앞에 그 꼬마 봤지? 내가 데리고 안 나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무슨 소리냐며 친구 집에서 자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고참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무서워서 도저히 그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다 큰 놈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본인이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고참과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그 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들은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놀란 아버지와 두 아들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안 된다. 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새 남자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더니 어머니는 그제야 일어나셔서 아들들을 껴안고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는데 웬 꼬마가 내 배 위에 앉아서 나를 보면서 쿵쿵 튀는 게 아니니? 그러면서 어젯밤에 여기 있던 내 아들들을 내놓으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 애를 쫓으면서 안 된다고 소리친 거야. 그 이후로 그 방은 창고로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국 괴담. 그냥 미국에서 떠도는 괴담입니다. 1872년 11월 10일 이른 아침, 미국 뉴올리언스 제사관구 경찰서에는 교도소에 가기 전 죄수를 임시로 가두는 여러 개의 독방으로 된 보호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 7호 독방에서 감금되어 있던 여성 죄수 메어리 테일러가 이마에 자상을 입고 옷을 찢어 만든 밧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순찰 중이던 간수들이 발견했습니다. 간수들은 급히 자살을 막고 메어리를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자살 이유를 조사하던 경관과 의사 2명이 정신을 차린 메어리에게 자살 시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메어리가 한 이야기는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메어리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사람의 형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란 메어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았고 그 형상은 이마에 큰 흉터가 있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메어리를 강렬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메어리는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메어리는 노파가 귓속말로 일어나라고 지시하자 반쯤 정신이 나간 채 그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메어리는 마치 조종당하듯 자신의 이마에 상처를 내고 자신의 옷을 찢어 밧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옷가지의 한쪽 끝을 천장에 대들보에 묶고 의자에 올라가 다른 한쪽을 자신의 목에 걸고는 의자를 차버렸습니다. 목에 충격이 느껴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메어리는 노파가 여전히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느꼈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메어리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라고 주장했지만 같이 있던 경관은 곧바로 그녀가 이야기한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7호 독방에 앤 머피라는 주정뱅이 노파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도 없이 떠돌며 살았고 인근 동물을 죽여 미신적 의식을 하거나 아이들의 이마에 상처를 입히는 일로 고소당해 잡혀 있었습니다. 앤 머피는 그 감옥에서 옷을 찢어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그 이후로 5명의 죄수가 7호 독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메어리는 6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것이었죠.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기에 경찰 당국은 벽의 벽돌을 두드려보고 들보나 쇠창살과 틈이 있는 곳을 점검했으나 누군가가 들어갈 만한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7호 독방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신참 경관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어부 존 레널드를 7호 독방에 넣었습니다. 고참 경관들은 존을 풀어주려 했지만 다른 보호소가 만원이어서 그를 잠시 가둔 채 돌아가며 독방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존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경관들은 5분마다 감방 문을 열어 그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별다른 일이 없던 중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경관들이 독방에 들어가 보니 존이 메어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어 밧줄을 만들어 대들보에 매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수들이 간발의 차로 그의 목숨을 구했는데 존 역시 이마에 자상이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메어리가 본 것과 똑같은 이마에 흉터가 있는 노파였습니다. 그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7호 독방은 영구히 폐쇄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생전에 애는 자신의 흉터 때문인지 인근 아이들의 이마에 손톱으로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자살한 5명의 시신을 살펴본 의학적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시신에 이마에 스스로 낸 듯한 핥힌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납치.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종 시절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종은 조선의 제11대 왕으로서 재위기간은 1506년에서 1544년까지였습니다. 1500년대 당시 조선에서 회자되던 사건 중에 김희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척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미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유괴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여러 술수로 아이를 속이고 유인하여 언덕과 비탈을 넘어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범인은 아이를 캄캄한 바위굴 속에 가둬두었다고 합니다. 아이 혼자 그곳에 남겨진 후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 있었고 비탄 줄기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그 깊은 산속 바위굴은 사람은 물론 짐승조차 알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한참을 울고 난 아이는 결국 지치고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무렵 바위굴 통로로 누군가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그 죽을 마셨고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위굴 속에서 갇혀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이에게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로 엮은 이불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마디의 말도 한 줄기 빛도 없이 갇힌 채로 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발견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던 광부가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던 바위굴을 뚫으면서였습니다.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광부는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버지 기민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바위굴 속에서 하루에 죽 한 그릇을 먹으며 지내온 시간이 무려 6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몸은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김미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아이는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미의 아들을 유괴해 6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가두었을까요? 6년 동안 아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죽을 가져다 주던 이는 과연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아이를 납치한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바위굴이 발견되었던 재령 장수사는 오늘날 황해도 재령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연매. 1700년대 초반 기괴하고 섬뜩한 소문 중에는 속칭 연매라 불리는 끔찍한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몇몇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씩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 대나무통을 열어 안쪽을 보여주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갑자기 정신병을 일으키거나 귀신과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사로잡혀 미쳐버리곤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이 범죄자들은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었습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남의 집에서 어린아이를 몰래 훔쳐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아이를 가두고 먼저 굶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매우 맛있고 중독될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극도로 배고픔에 시달리며 음식을 원하게 되고 온몸이 점점 말라가며 작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에도 아이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극소량씩만 계속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말라 흉측해진 상태가 되면 대나무통 중앙에 음식을 한 움큼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 들어갔고 몸이 마른 탓에 작은 대나무통 안에 온몸을 구겨넣게 됩니다. 그러자 범죄자는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빠르게 찔러 대나무통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나무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모습으로 박힌 연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연매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모습으로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1763년에 사망한 학자 이익은 이 연매가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하는 술수라고 설명했으며 조정에서 이를 심각한 범죄로 단속하여 당시에는 거의 소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학문서인 성호사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호사설의 실제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행위가 있는데 이는 나쁜 자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은 남의 집 어린아이를 훔쳐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을 조금씩 주워 먹인다. 그 아이는 살이 빠지고 바싹 말라 거의 죽게 되며 음식을 보면 먹으려 필사적으로 달려든다. 이렇게 만든 후에 죽통에 좋은 반찬을 넣고 아이를 꿰어 대통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아이는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대통 안으로 기어들어가려 하고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죽인다. 아이의 정혼이 죽통 속에 갇히면 주둥이를 막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 후 이 죽통을 들고 부유한 집을 찾아가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게 한다. 귀신이 침범하면 사람들은 머리도 배도 아프다. 그러면 이들은 병이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아이의 귀신을 달래주고 치료해주며 돈과 곡식을 뜯어내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다. 이 연매는 국가에서 엄격히 단속했으며 무거운 형벌을 가하고 사면을 주지 않는다. 근래에는 법이 준엄해져 이런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섬진강.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방학이면 늘 외할머니 집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가지 않게 됐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하동이었는데 바로 옆에 섬진강이 있었습니다. 섬진강은 여름마다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그곳에서 사고 소식이 들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방학마다 하동에 가서 동네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부끄럽지만 첫사랑도 그곳에서 할 정도로 아이들과 가까웠어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2개 놀러 가자고 해서 저는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시절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때 둑 뒤쪽은 물이 조금 빠져서 뻘밭이었어요. 친구들과 발이 빠져가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발밑에서 둔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 올리니 남자 상의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빨아서 입으라며 장난을 쳤고 그때 둑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그거 그냥 내려놔, 안 그러면 천벌받아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의 눈초리가 매우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는 그 상의를 어깨에 걸친 채 발을 닦을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의는 더러워진 채 논두렁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날 밤, 지금부터는 제 기억입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던 큰삼촌이 전화를 했습니다. 팥빙수를 사줄 테니 나오라는 거였어요. 시간을 보니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삼촌, 그냥 사가지고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니 너 안 나오면 그냥 간다. 얼른 읍내로 나오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팥빙수를 너무 좋아했던 저는 당연히 나간다고 했고 TV를 보시던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외갓집에서 읍내까지는 일자로 뻗은 길이었는데 양옆이 논밭이라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읍내 쪽 불빛을 보고 걷다 보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앞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어 무서움이 사라졌고 안도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목덜미를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와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경 문소리에 할머니가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잠들어 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제가 자고 있던 방으로 가보니 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놀란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셨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큰삼촌을 깨워 상황을 이야기하고 절 찾으러 나섰습니다. 삼촌과 할머니가 길을 따라 걷다가 멀리서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라 질척거리는 논 사이에서 한쪽 손을 뻗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몇 번 부르자 제가 뒤를 돌아보며 삼촌, 조금만 기다려. 가고 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절 붙잡자 그제야 저는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적으며 다시 생각해도 그 할아버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당시엔 뒷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앞모습도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으면 섬진강으로 향했을 겁니다. 7번째 이야기, 야간 열차. 우선 식당 칸을 운영하는 기차는 야간 열차가 없습니다. 가장 늦게 출발하는 기차는 부산에서 오후 7시가 넘어 출발해서 서울역에 11시 40분쯤 도착하는 기차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 집 앞, 동네 슈퍼, 독서실, 학교, 어디든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덤이 없던 자리가 없고 사람이 죽지 않은 자리가 없죠.
따지고 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이미 충족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인터넷을 열심히 보고 있는 와중에도 뒤에서, 책상 밑에서, 의자 옆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특히 억울한 죽음이 많았던 장소나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귀신이 자주 출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차 역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귀신이나 기차 안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귀신 출몰해서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야간 열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11시 40분 기차를 타고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러 나가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식당 칸 주위 몇 칸은 승객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차의 양쪽 마지막 칸으로 가면 사람이 없거나 한두 명 정도 있는 열차칸이 허다합니다. 커피를 팔다가 그런 칸으로 들어서면 창밖엔 어둠만 지나가고 객실 안의 모습은 적막하고 왠지 모를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이상한 이야기가 떠오르면 더 찝찝해지죠. 아무도 없는 칸에 혼자 탄 사람이 있어도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꼭 귀신이 혼자 나타난다는 법은 없지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지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더군요. 꼭 보면 열차 칸에 혼자 있는 사람은 자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차장님이 그 칸에 손님 없는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 오싹해지면서 그 칸을 지나가기 싫어집니다. 그 칸을 지나면 다음 칸에도 손님이 있겠지만 그 칸을 지나가고 싶지 않으니 그 다음 칸에 있는 손님들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다 먹은 셈이죠. 이런 일은 특히 무궁화호 열차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새마을호는 그나마 깨끗하고 열차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궁화호 같은 경우 정말 오래된 열차가 많거든요. 우리는 기차를 기차 번호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512 열차에서 어제 귀신을 봤다 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조금 친해진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야간 열차에서 봤던 귀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차 차장과 승무원들이 밥을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칸에 와서 저희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같이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웬만큼 친해지게 되고 1년 정도 일하다 보면 개중에 많이 친해진 차장들도 생깁니다. 그 중에 특히 친해진 차장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간 열차란 서울에서 밤 12시쯤 출발해 밤새 달려 새벽녘에 종점에 도착하는 기차를 말합니다. 이런 열차에는 수면실이 딸려있는 기차도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의자에 앉아서 자면 되지 돈을 더 들여 수면실까지 가나 싶지만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도 꽤 많더군요. 수면실의 구조는 2층 침대가 객실 양옆으로 줄지어 있고 중간에 복도가 있는 형태입니다. 어느 날 이 차장님이 수면실 옆 칸에서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면실에서 한 남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끔 자다가 꿈에서 놀라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무서운 느낌 없이 잽싸게 수면실로 들어갔답니다.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차장님이 수면실로 들어가니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저씨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차장님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치면서 물었습니다.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차장님을 보며 답했습니다. 귀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다른 분들 주무시는데 방해되니 다음 칸으로 가셔서 말씀하시죠. 차장님은 그 아저씨를 수면실 옆 칸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겁에 질린 눈으로 천장이며 바닥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칸까지 와서 아저씨를 의자에 앉히고 물어보. 차장님은 차장님 나름대로 당황하셨죠. 손님,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악몽을 꾸신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누가 자다가 나갔나 보죠. 아니에요. 자꾸 들렸어요. 그래서 슬쩍 밖을 봤거든요. 그런데요. 차장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남자 차장이더라고요. 이 열차엔 저 혼자 차장인데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좀 삐쩍 마른 차장이었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차장이 앞에서부터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 얼굴을 확인하며 오는 거예요. 제가 2층 칸에 있었는데 그 차장은 고개를 숙여서 1층만 확인하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장에게 차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차장이 커튼을 걷다 말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람을요? 저도 물어봤죠. 혹시 범죄자가 열차에 탔나 해서. 그런데 그 차장이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뭐라고요? 하고 물으니 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이 절 보며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확인하러 갈 때까지요. 이러는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겁이 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나가려고 했더니 그 차장이 절 보며 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러 간다고 했더니 그 차장이 그러면 손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확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죠. 차장님은 그 아저씨를 사람 많은 칸까지 안내해드리고 다시 수면실로 돌아갔답니다. 차장님도 겁이 났지만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확인은 해야 했죠. 수면실로 들어가니 복도엔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한 수면실에는 사람들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커튼을 하나하나 걷어가며 자는 사람을 살펴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모습, 다른 사람이 보면 아까 그 차장 귀신이 한 행동과 똑같잖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겁이 확 나더랍니다. 차장님은 서둘러 수면실을 빠져나와 수면실 문을 열어두고 다음 칸 문도 열어둔 채 다음 칸 의자에 앉아 수면실을 쳐다보며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차장님에게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 승무원이 기차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일이 있었답니다. 열차 끝칸쯤에 전철문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기차가 있는데 그 안에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승무원들이 쉬는 휴게실이죠. 어느 날 여자 승무원이 보이지 않자 남자 승무원이 그 휴게실을 찾아갔는데 천장 쇠봉에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승무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기에 쉬쉬하며 목포까지 내려가 조용히 시체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열차에 가끔 여승무원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에서 승무원들이 남녀 한 조를 이뤄 지방으로 내려갔다 오다 보면 가끔 눈이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승무원은 유부남 차장과 사랑에 괴로워 자살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로 그 차장은 연차가 쌓여 지상 근무로 빠졌고 여승무원의 귀신만이 열차에 남았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가끔 객실에 앉아있는 여승무원을 본 승무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면 신참은 울며불며 다시는 그 열차를 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피를 철철 흘리거나 눈이 뻥 뚫렸다거나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하는 귀신은 드물죠. 거의 산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귀신을 보고 지나쳤더라도 저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오늘 몇 명의 귀신을 보고 왔나요?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거리에서 본 사람 중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사람은 없었는지. 8번째 이야기, 화장터. 내가 옛날에 화장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어느 날 아침 장례식장 현관을 청소하고 있는데 검은색 SUV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눈에 졸부라는 것이 느껴지는 외모의 아저씨였고 손목에는 프랭크 밀러 같은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체 한 구를 화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통 시체를 옮겨오기 전에 장례업자나 유족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보험증이나 사망신고서 등의 서류와 화장 시간이 함께 지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장례식장에 이미 말을 해두었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화장을 하라고 고압적으로 명령했다. 일단은 그 아저씨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장례식장 측에 이야기를 하니 과연 미리 말이 되었는지 그건 하나만 먼저 화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장례 오븐을 열었다. 시체는 30세 정도의 남자로 갓 죽은 것처럼 보였다. 혈색이 좋아 보였고 외상 같은 것도 없이 깨끗했다. 나는 다시 관을 닫고 장례 오븐에 관을 넣었다. 화장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 오븐 안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려왔다.
쾅쾅 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혹시 그 시체가 살아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미 20분이 지나 관은 타버렸을 것이고 설령 살아있었다 해도 이제 와서 오븐을 열어 구해낸다는 것은 무리였다. 나는 발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보통 1시간이 지나면 시체는 전부 재가 된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30분 정도 오븐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졸부 아저씨가 다시 나타나는 것도 두려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례식장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븐을 열 때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븐 안에서 소리가 났던 것도 모두 설명했다. 사장이 도착한 후에야 우리는 오븐을 열고 레일을 꺼냈다. 문을 여는 순간 불고기 같은 냄새가 장례식장에 가득 찼다. 놀랍게도 시체는 반밖에 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지금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살아있었다. 불 속의 뜨거움의 고통을 느끼며 오븐 속에서 관을 두드리고 날뛰었던 것 같다. 아마 그 때문에 안의 버너가 고장나서 몸이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화장터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며칠 후 사장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이유 없이 현금 1천만 엔을 주고 갔다.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얘기조차 없이 그냥 돈만 주고 간 것이다. 지금은 그 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9번째 이야기, 의사. 저는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가 졸업한 젊은 햇병아리 의사가 터빈으로 환자의 어금니 안쪽을 깎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로 터빈이 튕겨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굉장한 속도로 튕겨나간 터빈은 아래턱 피부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문제는 의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발을 붓페달에서 떼지 않아 터빈이 계속 회전하며 턱을 찢었고 주변 피부가 말려 들어가면서 아래턱에서 목에 걸쳐 환자의 입속 아래쪽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는 침샘까지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지만 운 좋게도 동맥은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평생 큰 흉터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1천만 엔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불편함과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큰 돈은 아니었겠지요. 그 햇병아리 의사는 결국 그 사고 후 의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동료는 근처 유닛에 있었기에 그 자초지종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저주도 미신도 아니고 실력 없는 의사다. 10번째 이야기, 단란주점. 제 친구가 단란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시절 같은 주점에 있던 아가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실제 귀신 경험담을 많이 적을 예정인데 대부분 향락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인지 귀신 같은 것을 많이 본다고 하더군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가출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일이 술집 벼종업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출 후 일을 시작한 4명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제 친구가 일하던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방값을 아끼기 위해 주위 여인숙에서 함께 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2명은 그 여인숙이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며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나머지 2명의 아가씨만이 방값이 저렴한 이 여인숙 비슷한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했지만 처음 예상과 달리 숙소에서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첫날 새벽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2 아가씨는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겁없이 문을 열었는데 한복을 곱게 입고 머리를 쪽진 할머니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근처 시장에서 떡을 파는 사람인데 새 이웃이 온다고 해서 얼굴을 보려고 왔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2 아가씨는 곱고 예의 바른 할머니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밤마다 팔다 남은 떡을 가져와 나눠주며 옛날 이야기와 최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3주째 아가씨들은 계속 떡을 얻어먹을 수 없다며 숙소 주인에게 할머니 인상을 말해주고 몇 호실에 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숙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들도 그 할매를 본 거요. 큰일 나겠네. 무슨 일이에요? 그 할매는 산 사람이 아니다.
그 할매는 예전에 아가씨들 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아직도 거기 있나 보네. 충격적인 사실에 놀란 두 아가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사람만 들어오고 귀신은 절로 안 가나. 두 아가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당은 이상한 부적 4장을 써 주며 방 사방에 붙이고 오늘은 절대 그 할머니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그 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두 사람에게 큰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아가씨는 주점 일을 하루 쉬고 방 사방에 부적을 붙인 후 서로 팔짱을 끼고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오던 시간이 되자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똑똑 두드리던 할머니가 부적을 붙인 날엔 문을 두드리고 손톱으로 긁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더니 한탄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함께 지내며 정이 들었던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두 아가씨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평소와는 달리 누더기를 걸친 할머니가 산바람 머리로 비쩍 마른 얼굴을 한 채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거냐. 이 개년들아 저거 당장 부적대지 못해. 두 아가씨는 할머니가 너무도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그동안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는 생각에 부적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가씨가 강하게 반대하며 부적을 그대로 두자고 말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이 쌍년들아, 내가 다시는 찾아오나 봐라. 할머니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가씨는 무당을 찾아가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것들아, 내가 문 열지 말랬잖아. 두 아가씨는 할머니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었는데 무당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누가 부적대지 말라고 말렸어? 두 아가씨는 서로를 가리키며 너 아니었어? 하고 물었지만 곧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연 순간부터 두 아가씨는 할머니에게 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적을 때려던 순간 그들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할머니를 방해해 간신히 부적을 떼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죠. 무당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다. 너희 조상신이거나 다른 귀신이 도운 거다. 귀신한테 홀린 상태에서 들은 말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귀신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다. 저는 그중 한 아가씨를 본 적이 있는데 매일 일 시작 전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더군요.